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트럼프 이란 전쟁 참전, 핵시설 직접 때렸다가 오늘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 미국 시각으로 따지면 토요일 밤 10시에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 우리가 직접 타격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을 한 거 무려 46년 만이죠. 공격을 받은 이란은 그럼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미 한밤에 해머 때리자 이란 호르무즈 봉쇄. 네, 미국이 가했던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이번 작전명이 한밤의 해머였었다라는 거죠. 한밤의 해머로 미국이 기습 공격을 하니까 이란은 그럼 우린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이란 의회에서 즉각적으로 이거 봉쇄하겠다라고 의결을 했는데 다만 아직 안보회의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중동 정세가 정말 그야말로 시계제로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고려 이 대통령 나토 회의 안 간다. 나토 회의가 원래 내일 모레 24, 25일 예정이 돼 있었죠. 그런데 가는 쪽으로 상당 부분 좀 기울었었는데 중동 정세가 이렇다 보니까 안 되겠다. 자리 지키고 이 국내 상황을 좀 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 나토 회의를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한미 정상회담은 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자꾸 좀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어제 만났다라는 거죠. 누굴 만났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이 대통령 여야 지도부 첫 회동을 했습니다. 취임 18일 만에 대화 정치 물꼬를 텄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 공통 공약을 좀 먼저 이행을 하죠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뭔가 화기애애했었던 듯한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죠. 근데 그저 화기애애하게 우리 공통되는 공약 같이 이행합시다라는 말만 하고 끝났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총리 철회 야당 요구에 이 청문회 지켜보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거 의혹이 너무 많습니다. 지명 철회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청문회를 좀 지켜보시죠. 여기에서 해명이 될 겁니다라는 취지로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해명을 지켜보자는 게 정말 지켜보고 가부간 결정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청문회가 보면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 거다라는 걸 명확하게 선을 그은 건지 잠시 뒤에 이 부분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진 한 장. 한눈에 봐도 시원한 해변이죠. 바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입니다. 네, 원래대로면 다음 달에 전면 개장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전면 개장을 좀 열흘 정도 앞당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폐장 시기는 오히려 평소보다 2주 뒤로 늦췄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인즉슨 일찍 열고 늦게 닫는다. 그만큼 이번 여름 길고 덥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밤의 망치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기사 보겠습니다. 작전명 한밤의 망치. 이란 잠든 일요일 새벽 2시에 기습적으로 폭격을 가했다라는 겁니다. 미국, 이란 본토를 46년 만에 타격을 했는데 이란이 모두 잠들어 있을 그야말로 말 그대로 한밤의 망치. 우리말로 하면 한밤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좀 되는 거겠죠. 어떤 망치를 그럼 써서 기습 공격을 했느냐. 저희 그래픽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여기 지금 크게 보이시나요? B2 폭격기입니다. 이 폭격기가 있어야 이른바 벙커버스터를 이 날라서 투하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B2 폭격기를
띄웠다라는 거죠. 무려 10,000km 상공을 18시간을 공중구비를 하면서 날아가서 14발의 벙커버스터를 투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4발 중에 가장 많은 12발을 어디에 투하를 했느냐? 여기 볼까요? 12발 투하한 곳 바로 포르도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곳 포르도에 14발 중에 12발을 투하했다라는 거죠. 여기가 이 지하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건데 그럼 나머지 2발은 어디냐? 여기입니다. 네, 나탄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라늄 농축 시설인데 지상 및 지하, 그러니까 포르도보다는 약간 위쪽에 지상에 좀 더 가깝게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벙커버스터 14발이 다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다라는 거죠. 요 밑에도 좀 타격을 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벙커버스터가 아니라 요 밑에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30여 발 정도 쫙 쏘아 올려서 그렇게 이 투하를 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 세 군데를 이 이란의 핵 시설의 이 핵심이라고도 지금 볼 수가 있는 게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포르도는 이란 핵 시설의 심장이다. 나탄즈는 척수다. 이스파한은 여기는 머리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던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벙커버스터 이거 쏴도 지하 60m까지밖에 안 들어간다며. 근데 이란은 100m 지하에 했는데 벙커버스터 쏘아봤자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쏘아댔던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벙커버스터. 그런데 첫 번째, B2로 운반해서 이 스텔스 폭격기 B2로 운반을 해서 목표물을 향해 쏩니다. 그럼 60m 아래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끝나면 지하 100m에 있다는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번 더 쏴서 파괴된 구역에 한 번 재차 더 투하해서 더 깊은 지점까지 타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12발 쏘고요. 2발 쏘고 그러면서 깊게 안에까지 완전히 폭발을 시킨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쏘고 또 쏴서 그럼 파괴가 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로시 이 IAEA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나도 몰라요. 일단 외부 방사능 누출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게 미국이 최초에 생각했던 그 목적을 이걸 달성을 한 것이냐 여부가 궁금해지는데 성 교수님. 네, 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 미국이 직접 참전을 해서 공격을 한 건 우라늄 핵시설 요거 확실하게 없애겠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는 포르도 지하 상황 모른다. 우라늄 유출은 없는데 그럼 이거 타격이 안 된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타격이 되기는 했죠. 네. 안 될 수는 없고요. 네. 문제는 이제 지금 12발을 지금 포르도에만 쏟아 부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아시다시피 벙커버스터가 하나에 거의 14톤이에요. 네. 자, 어마어마한 폭탄을 쏟아 부었는데 아직 명확한 피해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 네. 저도 모릅니다. 네. 크로스의 아저씨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문제는 지금 다양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쪽, 이스라엘 쪽은 뭐 완전히 제거가 됐다. 네. 근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어느 정도 파괴가 됐다는 사람이 있냐면 아니다. 좀 한 번 더 해야 된다 가서 부족하다. 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정확한 피해 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좀 분분하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일단 폭탄을 투하했기 때문에 연기가 좀 가라앉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이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피해 상황이 어떤지 추가적으로 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교수님 사실 이번 공격이 기습도 기습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2주 시간 줄게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만에 이 폭격이 이루어진 건데 날아간 시간이 18시간이면 2주 시간 줄게라고 말하고 뭐 바로 공격 시작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해보셨습니다. 네. 트럼프의 트릭이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게 13일이에요. 근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15일 이틀 후에 이란과 미국 간의 핵 협상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6차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란을 속인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이번도 똑같습니다.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마음은 먹었어요. 마음 결정은 다 했어요, 이미. 네. 이미 때릴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란을 연막 작전을 쓰기 위해서 조금만 시간 줄게 생각 좀 해봐 이러고 네. 바로 기습적으로 때린 거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 이만큼 줄게 얘기하고 그 전에 기습적으로 때린 게 이스라엘도 그랬었고 이번에 미국도 그랬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공격을 할 걸 마음으로 먹었다고 한다면 교수님 사실 이게 레짐 체인지가 정권 교체를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네, 다들 의심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공격 이후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리 이란 레짐 체인지 원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원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전쟁 계속 하고 싶지 않다. 일단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 새로운 보도가 났어요. 정권 교체도 생각을 좀 해볼까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보인다는 그런 새로운 보도가 났습니다. 지금 말씀은 분명히 정권 교체 생각 없어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놨었지만 오늘 새벽에 살짝 뉘앙스가 좀 다른 얘기를 또 내놨다.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도 좀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사실 요 앞서서 교수님 분명히 정권 교체 생각 안 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면 되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이란 입장에서는 2주 준다고 하고서는 이틀 만에 공격을 했는데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돼라고 말한 그 협상 테이블은 내가 뭘 믿고 나가라고 생각을 할 법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한밤중에 네. 해머를 뒤통수로 맞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란은 네. 갑자기. 네. 자, 그래서 이란은 지금 상당히 격양돼 있죠. 2주간의 시간을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로 가려고 본인도 노력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모든 것을 거절하고 어찌 보면 기습적으로 지금 이란을 때렸기 때문에 네.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여기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지금 보복을 할지 계속 좀 고심 중에 있어요. 근데 저는 보복을 안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이 될지는 알 수 없고요. 그 시간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란이 보복을 안 하진 않을 거다. 다만 어떤 방식인지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저 일면석에서 살짝 얘기가 나온 게 호르무즈 봉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바로 이거였었죠. 미 한밤에 해머로 때리니까 이란 호르무즈 봉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 여기 페르시아만 쪽에 여기 살짝 들어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인데 여기를 봉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국가안보위에서 최종 결정이 될 사안이긴 한데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해? 여기 봉쇄하면 뭔 일이 있어? 생각할 수 있죠.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중요한 이유. 한국에 오는 우리나라에 오는 중동산 원유의 99%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데 여기를 봉쇄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13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야. 뭐 일각에서 150달러를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금 기름값이 치솟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또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게 못할 걸, 그렇게 하면 니네 경제적 자살행위거든, 니네는 어떻게 살 거니?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교수님 보시기엔 아직 국가안보위 결정이 남아있는데 네. 이란은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시네요. 네. 저는 이란에 한 3가지 선택안이 있잖아요.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걸프 지역에 있는 정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네. 이 3가지 보복안 중에서 그나마 이란이 좀 덜 부담스러운 게 호르무즈 해협이 아닐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만약 조만간에 이런 시간 내에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1번이 호르무즈 해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말씀은 이란이 취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 그 미군 기지를 직접적으로 아니면 정유 시설을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3가지의 대안이 있는 3가지 중에 가장 그래도 좀 쉽게 택할 수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건 이 가능성이 가장 좀 높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름값 이제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기름값만의 문제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김정은도 봤을 이란 핵시설 폭격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대북 압박 카드를 쓸 수도 있다. 지금 이란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은데라고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 이 이란을 치는 건 핵 때문인 건데 북한도 핵을 갖고 있고 심지어 이란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교수님 약간 좀 과격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 북한도 이란처럼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이란은 핵탄두가 없어요. 네. 핵탄두가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은 이미 핵탄두가 뭐 40에서 50개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란처럼 막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해서 막 밀어붙이는 게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핵탄두를 이용해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한반도가 우리와 너무 가까워요. 서울에서 저쪽까지 한 270km밖에 안 됩니다. 영변 이런 시설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란하고는 북한은 완전히 좀 비교하기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 했던 이런 방식을 북한에 바로 똑같이 한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조금 다른 방식, 북한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요? 이렇게 군사적 압박을 하기는 쉽지 않죠. 오히려 더 외교력을 더 발휘해서 협상 쪽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네. 협상을 가려면 또 군사적 압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군사적 압박을 할 테지만 이렇게 이란처럼 군사적 압박을 해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그렇게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협상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 뭐 북한과 이란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란을 보면서 이 정도의 공포심을 좀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북한과 이란은 좀 다르다. 요건 좀 다음 기사로 살짝 좀 볼까요? 네. 요게 요런 부분이 나와 있죠. 바로 요겁니다. 북한이랑 이란은 요 부분이 다르다라고 좀 교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보면 이란부터 볼까요? 이란은 핵탄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핵탄두를 50기 정도 보유를 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 데다가 6번의 핵폭발 실험을 했었다라는 거죠. 때문에 전력차가 너무 크다. 사실 이란처럼 대응을 하기에 북한은 너무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붙어있는 다른 나라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동맹국들, 이 우리나라 같은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서 든 의문이 교수님,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판 벌린 전쟁이 3개가 되는 거거든요. 가자 있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란 문제까지 3개의 전쟁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미국 상황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쉽지 않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부터 네. 백악관 입성 이후부터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어요. 네. 근데 본인이 얼마나 끝내고 싶어 했지만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가 또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네. 본인의 또 정치적 생존이 있기 때문에 가자 지구 전쟁을 계속 끌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게 내가 푸틴하고 친하다, 내가 들어가면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 그렇게 엄청나게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푸틴도 만만치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네, 잘란스키는 그러면 또 말을 잘 듣나요? 아하. 다 자기 나라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지금 이란과의 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 사실 미국은 상당히 지금 세계 전쟁을 지금 본인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빨리 좀 끝내야 되는, 급한 불은 빨리 꺼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느 누구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했으면 정상 자리에 오르지도 않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지금 판 벌린 전쟁이 지금 3개나 되는 거죠. 뭐 하나라도 좀 빨리 조기 수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이 중동 상황 때문에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중동 확전 우려에 이재명 대통령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동의 판세 지금 지구촌이라는 말은 좀 식상할 만큼 이제는 정말 모두가 다 연동이 돼 있죠. 먼 나라니까 저기서 전쟁하는 거랑 상관없겠지 문제가 아닙니다.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는 중동 상황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참석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다각도로 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선거는 이기는 게 중요. 두 번째 키워드, 선거는 이기는 게 중요입니다. 볼까요? 이 대통령 송원석의 선거는 언제나 이기는 게 중요하다. 김용태 7대 재연 송원내대표 좋은 약은 입에 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이 낮 12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다 같이 만나서 점심을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태 우리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돼 있는 건가요? 네, 6월 30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번 뵙자고 했는데 가능하면 좀 많이 빨리 뵙자 이런 입장이에요. 네, 웃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제가 좀 빨리 보자고 했어요. 사실 더 나중에 다른 여야 뭐 교섭 비교섭 이 대표들 다 같이 보자고 했는데 제가 따로 좀 저희만 좀 보자고 했습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모습 보셨죠.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모습이 있기 전에 살짝 이런 얘기도 나눴다라는 거예요. 먼저 송원석 원내대표가 들어오면서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유, 제가 축하드립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 선거는 언제나 이기는 게 중요하죠라고 얘기를 했다. 김광선 변호사님, 선거는 언제나 이기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이제 함축된 의미가 있죠. 일단은 같이 했던 이제 원내대표에게 선거에 이겼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축하의 말을 전하면서 아마 본인도 이제 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기고 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특히 좋은 점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역시 선거는 이겨야 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의미 자체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축하도 하면서 네. 내가 선거에 이겨야 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다. 그런 의미를 좀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뜻이 좀 함축돼 있는 얘기 아니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약간 뼈 있는 얘기도 살짝 지금 오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얘기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 날씨 얘기만 하고 아유 당선 축하드립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났느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김민석 논란 꺼낸 야당, 이 대통령 청문회 해명 지켜봐야.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얘기를 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하셨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죠. 일단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청문회를 좀 지켜보십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민석 철회 요구에 이 대통령 청문회 해명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이 얘기가 김진욱 대변인님, 청문회 해명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로 사실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해명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의혹이 해소가 될 거예요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같이 한번 청문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십시다. 나도 좀 궁금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지명 철회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두 개 중에 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전자일 것이다라고 네.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G7 순방을 나가시는 길에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내가 물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소상하게 해명 절차를 갖겠다고 하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의지가 표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뭐 보면은 알지 않겠느냐, 내가 직접 물어도 봤다라고 본인 얘기를 했었던 만큼 그 연장선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듣고 원론적으로 좀 답변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 살짝 좀 옆길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검찰 김민석 수사에 해체 합동 집단의 최후 발악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검찰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왔는데 이 고발에 대해서 사건 배당을 수사팀에 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게 검찰 개혁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최후 발악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김광삼 변호사님, 총리로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사실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가 될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현직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전현희 최고가 네. 최후의 발언이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법적인 어떤 시스템을 모르고 하지는 않을 건데, 정치적 언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고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에 고발이 되면 검찰서 이거 뭉갤 수 있나요? 전사 시스템이 다 올라가고 이게 당연히 배당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수사 시점을 검찰이 어느 때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검찰이 이제 고발장을 배달했어요. 배당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지금 김석 총리 지명자 나와서 조사 받아라.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판은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사건을 고발을 했어요. 그걸 갖다 그냥 배당을 했는데 이걸 뭐 해체를 앞둔 최후 발악이다. 이런 말 쓰는 것은 지금 야당이 아니에요. 지금 여권이잖아요. 여권이면 사실 검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여권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입장인데 네. 이걸 이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야당의 기질을 잘 못 버렸다 이렇게 봐요.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걸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이제 고발장 접수가 됐기 때문에 네. 일단 고발인 조사해야겠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금전과 관련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조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 안 하면 특혜다고 되겠죠. 그걸 갖다 만약에 조사를 계속 않고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경우 때 또 직무유기로 또 지금의 야당이 또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는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네. 이 고발장 배당 자체를 보고 이걸 뭐 최후의 발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인식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일부러 정치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은 이 부분이 또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민주당에서 뭐 강하게 뭐 비판을 하고 할 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최종 어쨌거나 총리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총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 사실 여쭤봤었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만약에 사실 김민석 후보자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럼 통과가 되고 총리가 됐는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좀 전에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이 배당 절차에 이은 어떤 수사의 불가피성을 말씀을 주시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지난 그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봐왔던 모습 아닙니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시민단체나 어떤 기관을 뭐 지금 또 이런 프로 고발러 같은 분들이 고발을 하고 그러면 바로 그것을 검찰이 배당하고 수사에 이어지고 네. 그래서 기소하고 이렇게 정치 검찰의 행태처럼 보이는 모습들을 지난 3년 내내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새 정부가 출발하자마자 첫 그 인사 대상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고발하고 검찰은 바로 배당하고 수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피의자 신분의 그 후보자가 말이 되냐, 자진 사퇴해라,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될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저는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사실 검찰 하기 나름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은 앞서서 그 이른바 이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을 받는 그런 행태들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이 관련해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이 비판을 국민의힘에서 했었던 적이 있죠. 재판 문제 부분입니다.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 근데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 민주공화국을 유지시키는 핵심 기둥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된 입법은 없을 것이며 대통령의 재임 전 진행 중인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여람되지는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볼까요? 김용태 A4 용지 꺼내서 이 퇴임 후 재판 약속을 작심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품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보고 줄줄줄줄 이렇게 읽었죠. 그러면서 이 퇴임 후에도 그럼 연기된 재판 받겠다고 약속을 하십시오. 그게 헌법 정신에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모습이 살짝 김준욱 대변인님, 윤석열 대통령 때 이재명 당시 대표 2년 만에 이제 드디어 성사가 된 자리에서 이제 A4 용지 꺼내서 읽을 때 그때 모습이랑 살짝 좀 오버랩이 되는 모습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 망감이 교차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년 5월이지 않습니까? 네. 작년 총선이 끝나고 720여일 만에 야당 대표와 현직 대통령이 첫 만남을 갖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A4 용지에다가 빼곡하게 그 여러 가지 그 제안의 말씀을 적어 가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런 모습이 오버랩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완전히 처지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야당 대표였다가 대통령이 되신 분과 불과 18일 만에 만나는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맺히고 그 A4 용지에 적어올 정도였는가?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런 모습, 저는 좋다고 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저런 모습이 왜 당시 윤석열 정부 때에는 안 나왔나? 윤석열 정부 때 오히려 당에서 이런 건강한 목소리가 나왔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본인이 요구하는 7가지, 그것도 많더라고요. 7가지 제안 사항을 가져오셨는데, 뭐 그중에서 대통령께서 귀담아 들으실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그에 앞서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 내내 김건희 씨에 대한 뭐 저희가 조사 같은 거 요구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4번에 걸쳐서 특검법을 거부했던 그런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은 좀 자가당착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용태 비대위원장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을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아까 뭐 이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헌법 정신을 얘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단 뭐 저는 뭐 지금 취임한 지 20여일 만에 네. 지금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랑 대표 만난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적으로 이 대통령이 협치 의사가 있든 없든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만남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쓸말과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당 내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S맨들밖에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하냐면 김용태랄지 또 송원수 비대위원장이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7가지 개혁 이런 얘기는데 야당 대표는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네. 그렇지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계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이랄지 그전에 이제 당론 무효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과와 반성이랄지 아직 뭐 여러 가지 조치는 지금 친윤 세력에 의해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언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야당 좀 많이 만나서 네. 듣기 싫겠지만 좀 많이 들어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딱 김용태 위원장 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2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사법과 관련 재판이 퇴임 이후로 네. 사법부에서 뭐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적어도 재판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지금 하고 있던 재판은 좀 받아줘라. 받는 게 맞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건 뭐 그전에 윤 전 대통령의 과거 일과 상관없이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야당 대표라면은 당연히 대통령 앞에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말은 할 수 있는데 이 말에 어떤 답을 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겠죠.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뭐라고 답을 들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제언들, 가령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법 독립에 대한 문제, 서울 부동산 집값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제언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여당의 답을 명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사법 독립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특별한 언급은 없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뭐 그런 사법 독립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 약간 좀 불만스럽게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갑자기 7가지 제안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 주시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약간 무리한 거죠. 일단 어제의 이 자리는 의제를 정해놓고 만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물론 대충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올 줄은 알았어요. 뭐 추경 얘기할 것이다, 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뭐 다른 얘기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G7 얘기 나올 거다 이런 정도는 알았지만 일단 의제를 정해놓고 심도 있게 서로 밀도 있는 대화를 좀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단일화된 어떤 결론을 또 합의안을 도출하는 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형식이죠. 앞으로 이제 그런 만남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단초를 어제 만들어 놨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참모들이 7월 초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의미 중에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새롭게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지면 그분하고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참모들의 판단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자주 만날 건데 누구랑 어떤 형식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본인이 이 정치의 복원 또 대화의 복원 이런 소통을
더 자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통령과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다 생산적인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만 얻어갔어도 굉장히 큰 걸 얻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은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봤죠. 언제까지시죠? 6월 30일까지인데 아 그렇군요. 고생 뭐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번 달까지만 임기인 걸 알고도 굳이 먼저 보자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자주 볼 거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겠느냐. 소통의 방점이 찍힌 그 의도 취지를 좀 먼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취임하고 18일 만에 만난 여야 지도부 이 오찬 자리였었죠. 이후에 두 번째 자리가 또 언제 잡힐 것이냐 여부도 관심이 좀 모아지는 포인트입니다. 찐명대전입니다. 찐명대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기사 제목도 찐명대전입니다. 친명 강경파 박찬대 정청래 두 사람 민주당 당대표를 놓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이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정청래 의원만 공식적으로 출마합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오늘 당사에서 직접 저 오늘 출마하려고 합니다라고 선언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박찬대, 정청래 둘 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누가 당대표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두 사람 어떤 사이였었는지 살짝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부터 이재명 대표님의 단식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조 단식을 하신 분이 옆에서 대입인을 하는 걸로, 이재명 대표 입을 대신하는 걸로, 그리고 가급적이면 말씀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응원 오시는 건 좋은데 자꾸 뭐 이렇게 질문하거나 물어보시거나 그러면 답변을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어요. 웬만하면 그런 발언은 이제 못 하시게 제가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과감하게, 화끈하게 치워야지. 네.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 저 보면서 말씀하세요? 이거 당했네, 이거. 이쪽 보고 얘기했어. 네. 영상 보니까 아 맞아 저때 저랬지라는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입을 대신했었던 정청래 의원이 있고요. 아 왜 자꾸 저보고 얘기하세요? 라고 말하는 박찬대 의원이 있었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저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이재명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하고 국정 철학도 같이 공유를 하고 친명이 아니라 둘 다 찐명인데 대체 누가 될 거냐, 명심이 어디로 요만큼이라도 더 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명심은 네. 흔들리지 않을까. 예, 중심을 잘 잡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제 퇴임을 했지 않습니까? 퇴임하고 나서 전 원내 지도부하고 저녁을 먹기로 한 일정이 잡혔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일정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이것이 또 명심 논란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립이 마음이 또 한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까 봐 그 저녁 자리 자체를 취소해 버렸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두 분 다 하고 워낙 가까운 관계고 네. 또 두 분하고 지도부 생활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한 분은 수석 최고위원으로 한 분은 원내대표로 같이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저희 보고 손가락 5개 중에 깨물어서 네.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대통령께서는 둘 중에 어느 분이 되신다 하더라도 잘 해내실 거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이제 진짜 당원들의 몫으로 남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그 룰이 어떻게 됐냐 하면 권리당원이 55%, 대의원이 15%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가 30%이다 보니까 네. 아마 당원의 비율이 과반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방의 당원들께서는 이제부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느 이 대표 후보자가 더 잘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평가할 것 같은데 두 분이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떤 여러 정치적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당장 내일 있을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네. 또 추경안 통과, 또 앞으로 당에서 있을 여야의 여러 가지 관계들, 이런 관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을 보고 지금의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합이 잘 맞을 사람 중을 둘 중에 한 분으로 선택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당내에서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당히 이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7월 10일 날 저희가 후보 등록이 있는데 그 후보 등록 시점 정도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명심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 딱 중심 잡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여나 오해받을까 봐 만찬 자리도 취소가 됐었던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전히 오롯이 당원들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번에 딱 나눠서 보면 일반 여론조사가 30, 나머지는 사실 다 당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의원, 권리당원 다 당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당심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결국은 이 당대표 자리를 누가 올라가느냐의 여부에 관건이 될 거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당원들의 몫이다 말씀하셨는데, 당원들 그래서인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 쪽에선 이재명 지사가 그냥 싫다고 말한 사람 누구였죠? 정청래 의원이 이건 수박이란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청래 의원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청래 의원이 수박이다 라고 좀 얘기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청래 의원 쪽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재판받고 나올 때 눈물을 흘리던 정청래 의원의 모습을 내가 잊지를 못하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식의 공격, 이거 아주 익숙한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쪽에 이른바 박찬대 파, 정청래 파가 양쪽으로 나뉘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간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김광석 변호사님, 사실 제3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논의 자체가 살짝 좀 과열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치는요, 아무리 서로 동지를 할지라도 네. 앞에 중요한 게 있으면 서로 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네. 대통령 선거 다 보면 항상 우정을 막 얘기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에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선거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당연히 정치판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아까 우리 김진우 대변인께서 명심 이제 중립이다 했는데, 사람이요, 네. 두 명 있으면 똑같이 좋아할 수 있고 똑같이 싫어할 수는 없어요. 그중에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네.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이 두 명 다 강경파잖아요. 아주 그냥 강경파면 상당히 강경파고, 민주당 자체가 사실은 이 대표 선거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아까 그 신문에 헤드라인이 찐명대전이잖아요. 네. 사실은 비명 대 진명의 싸움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아주 민주당에는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명은 당대표 나가봤자 이거 100점 100패니까 결국 가장 강경파 이제 두 명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민주당의 어떤 투표 구조를 보면 권리당원, 특히 이제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벌써 아까 우리가 댓글 딱 보면 그러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관계에 있어서 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이제 그것 가지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지금 같이 찐명인데, 그럼 찐명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제 부담이 덜할 사람,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서도 네. 그래도 약간의 합리성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강성 지지층도 좀 더 숙고를 할 것이다. 그래서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제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위해서는 둘 중에 이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있지만 내가 말은 안 해요. 비밀 투표예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비슷하게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사람인데 5손가락 이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세게 물면 아프고 살짝 물면 덜 아픈데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마음에 뭔가 있을 거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온라인상에 있다는 거 아까 선거는 이기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같이 좀 인용을 하셨죠. 경쟁이 지금 상당히 좀 치열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건데 요런 얘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냥 싫다고 말한 사람 누구예요? 뭐 이런 얘기, 왕수박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직접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근거 없이 저도 예.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예. 예를 들면 예.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예.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예. 그게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딴 사람들은 뭐냐. 납득이 좀 되는 이 생각이기도 해요. 근데 관련해서 일단 이 나는 수박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좀 진화되고 있어요라고 지금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죠. 근데 박찬대 의원도 직접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가장 강합니다. 내부를 향한 공격 비난은 좀 중단을 해주세요. 안정적인 원팀으로 이재명 정부 선거를 바라는 집권 여당으로 좀 나아갑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정청래 의원도 내가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친한 친구를 만들게 될 줄은 몰랐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박찬대 원내대표, 이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는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사 볼까요? 찰떡호흡 두 사람 이제는 근데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정청래 대 박찬대 당권 경쟁에 이제 들어섰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은 벌써 전국을 돌고 있죠. 잠깐 보고 오실까요?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지금 전국을 돌고 있는데 어제는 봉하마을에 가서 이 너럭바위 앞에서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리는 모습을 같이 지금 보셨습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을 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이 전당대회 날짜가 잡히기도 전에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요. 출마 선언을 하고 또 굉장히 빨리 전국을 지금 막 돌면서 또 당원들을 또 만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일각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에 와서야 한참 지나고 오늘에 와서야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 박찬대 의원이 명심을 확인을 하고 나오느라 좀 늦은 거다. 아니다. 정청래 의원이 먼저 명심을 확인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빠르게 수를 놓는 거 아니겠냐. 이런 약간 상반된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두 분 다 말씀이 맞을 수 있죠. 네. 네. 뭐 정청래 의원도 내가 출마하는데 대통령하고 사전에 상의 안 했겠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박찬대 의원께서도 아니 그러면 내가 나가는데 대통령하고 나도 상의 안 했겠냐. 나도 다 이미 그 확인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선거에 돌입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각 후보들의 어떤 명심 경쟁은 그건 뭐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의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아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정청래 의원께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의 가장 많은 권리당원의 그 비율이 호남 지역이에요. 호남 네. 지역이 한 35% 정도의 권리당원을 갖고 있는데 이미 그때부터
호남의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많이 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다소 저희 스타트는 좀 늦지만 이 박찬대 의원께서 과거 당대표와 원내대표 관계,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로 전폭적인 그 지지를 받으면서 원내대표로서 또는 이 그 대선 때 이 그 당대표 직무 대행까지 겸하면서 해왔던 이 과정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디가 더 더 힘을 받고 있다, 좀 우세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이른 거 아니겠느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자 정청래 의원은 정청래 의원대로, 박찬대 의원은 박찬대 의원대로 각자의 좀 강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초부터 강성 후보 일색의 당권 경쟁을 보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또 다른 친명 후보가 출마를 고민 중이다. 여기도 비명은 아니긴 합니다. 여기도 또 다른 친명 후보예요. 또 다른 친명 후보는 다만 강성 후보 일색이 싫어서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 강성이 아닌 좀 온건한 친명 후보가 출마를 현재 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출마를 최종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광선 변호사님. 온건한 친명과 강성 친명 둘. 그럼 강성이 둘이면 표가 사실 갈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간 또 판이 좀 달라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좀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강경하지 않는 친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표가 갈려져도 결국 정청래 아니면 박찬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아마 고민하고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더 강성이냐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네거티브 하는 그 댓글 다 봤잖아요. 그것이 이제 단적으로 그걸 표현해 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아까 그 김진우 대변인께 물은 말 중에 하나가 네. 왜 박찬대는 좀 늦게 나왔을까?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의원은 아마 자기가 나오면 누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하. 압도적으로 될 것이다 생각을 했었고. 선점하면은 추가적으로 후보군이 없을 거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을 안 드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점하고 그다음에 뭐 이미 뭐 다 당내 분위기도 그렇고 내가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제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박찬대 의원은 왜 오늘에서야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일까? 네. 제가 볼 때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봐요. 아하. 그 대통령이 됐건 누가 됐던.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나가서 당대표 한 다음에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는 방이라고 하는데 왜 네가 나오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각 현재 지금 민중기 특검 지명자가 조금 전 또 이 출근을 하는 길이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로 좀 쓱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얘기를 좀 바로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기자들의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은 상태로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또 저희가 같이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명심을 좀 확인을 하고 나오느라 좀 시간이 걸렸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차차 지켜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어떤 기사인지 같이 볼까요? 오늘 김용현 구속신문입니다. 조은석 특검팀 내란 수사 첫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거죠. 오늘 오후에 김용현 전 장관 지금 이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했죠. 관련해서 실질 심사를 또 받는다. 이 구속신문을 좀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서 법원에서 이미 현재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상태인데 법원에서 나가세요. 다만 조건이 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지키고 나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 안 나가요. 내가 26일만 지나면 조건 없이도 나가는데 내가 왜 조건을 달고 나갑니까? 라고 해서 나가지 않았었죠. 그런데
추가 기소가 있으면서 오늘 다시 구속 신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오늘 구속 신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26일 풀려나냐 아니면 계속 구속이냐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특검이 3개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제일 중요하고 규모가 큰 게 내란 특검이고, 내란 특검 이제 조은석 특검이 막 지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준비 기간 이런 것도 없이 굉장히 발이 빠르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 있는 검사들 다 내란 특검으로 다 파견받고요. 서울 고검 또 내란 특검 사무실로 쓰고. 네. 무엇보다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는데 전격 야밤에 기소를 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26일이면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은 어땠었죠? 재판부에서 조건에 따라서 보석을 하니까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서약서도 안 쓰고 보증금도 안 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조은석 특검이라는 그냥 엄청난 이걸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기소된 거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를 해버리면 네. 사실은 굉장히 보석 때 안 나온 걸 후회할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조은석 특검은 일단 내란과 관련된 군 지휘부가 석방되지 않겠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방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네. 추가 기소해서 만기 때 못 나가게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도 내란 특검에서 다 이첩받아 버렸거든요. 재판을. 그래서 굉장히 윤 전 대통령이랄지 김용현 전 장관 그다음에 내란의 이제 수뇌부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강적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아주 강적이라고 봐야 된다. 왜냐? 꼼꼼하고 깐깐하게 지금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일 만료가 되기 전에 급하게 지금 하고 뭐 여인영 등등 다른 이 내란 혐의자들도 다 똑같이 일단 붙잡아두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짧게 김광선 변호사님. 네. 오늘 있을 구속심사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쉽게 예측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네. 일단 보석으로 석방을 하는 걸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구속만기에 있어서 했지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재판부에서 다시 구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용현 전 장관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추가 기소 들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원칙적으로 구속만기라는 제도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보석으로 풀어주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구속만기라는 것은 법적으로 판사가 어쩔 수 없으니까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풀어주지 않는 그런 법적인 추가 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풀어주고 재판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26일 날 김용현 전 장관은 나올 수 없고 계속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더불어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 말고 또 뭐가 있느냐. 구속심사는 오후고요. 그보다 오전 10시 15분에 이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내란특검 오늘 윤 재판 첫 참석을 합니다.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것도 검찰의 역할이죠. 이 첫 재판에 참석해서 이 관련해서 공소 유지, 검찰의 입장으로 특검이 직접 나간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기존에 검찰이 썼던 거 말고 특검이 나와서는 어떤 시각으로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더 중시해서 보면서 공소 유지를 해 나갈 것이냐 여부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보시죠. 국정위 공직사회 겨냥 세상 바뀐 걸 전혀 모른다라고 어제 이한주 위원장 지금 업무 보고를 받은 지 한 일주일 딱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있었던 부처별 업무 보고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의 공약을 아예 숙지를 안 한 상태로 업무보고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업무보고 받다가 그냥 중단하고 가세요라고 돌려보낸 이 부처도 있었죠. 같이 볼까요? 해수부, 여긴 아예 자료 유출이 의심돼서 이날 보고 자체가 일단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검찰은 기본 보고를 받다가 기본적인 형태가 좀 미흡하다. 공약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이 정권 취임 초마다 계속 업무 보고를 받는데 근데 받다가 되돌려보낸 경우도 있느냐. 굉장히 군기잡기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이 사실 나왔었어요. 군기잡기라기보다는요. 국정기획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왔다고 저는 봅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들을 1,730만 명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적인 목표고, 그리고 지금 새 정부의 5년 동안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하는데 각 부처가 기존에 있는 현황 자료가 가만 가지고 온다면 그것은 업무 보고가 아닌 것이죠. 너무나 무성의하고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따가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제부터 새 정부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당선 과정 속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인수 역할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같이 어떻게 그려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이 다른 부처도 좀 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